네, 오늘은 에너지띠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에너지띠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알려면 원자를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원자를 봅시다. 원자를 보면 전자가 원자력으로부터 전기력을 받아서 빙빙 돌고 있네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자가 원자력으로부터 속박되어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속박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전자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방법이 있죠. 그럼 에너지를 공급받은 전자는 다음 궤도로 올라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에너지를 받는다 그래서 전자가 다음 궤도로 올라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자가 올라탈 수 있는 궤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지금 그림상 전자가 첫 번째 궤도에 있는데 이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는 두 번째 궤도와 세 번째 궤도에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그 사이 공간,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공간에는 전자가 머무를 수 없다는 얘기죠. 첫 번째 궤도에 있던 전자가 다음 궤도로 올라타려면 적어도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 때나 전자가 다음 궤도로 올라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보어죠. 그런데 전자가 궤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흡수하면 전자가 들뜬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들뜬 상태의 반대,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는, 더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바닥 상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궤도들을 왔다 갔다 할 때를 전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용어는 반드시 기억해 두기를 바라겠습니다. 반대로 올라가는 거 말고 떨어질 때도 있죠. 낮은 에너지로 떨어질 때는 에너지를 오히려 방출하죠. 근데 이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보통 전자기파, 빛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이 빛이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럼 그 예시로 수소 원자에서는 어떤 빛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소 원자를 그려놨는데요. 네 번째 궤도까지만 그려놨습니다. 물론 그 이상 궤도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네 가지 궤도가 있을 때 이때 방출할 수 있는 빛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의 빛들이 방출될 텐데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이렇게 네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가장 큰 에너지가 있겠죠. 이거보다 더 큰 에너지는 없을 겁니다. 그림상. 그 다음은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죠. 이거 외에는 수소 원자가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궤도가 네 가지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빛의 수는 6가지입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를 이렇게 일렬로 그리고 나서 보면 전이가 일어나는 방법은 이렇게 6가지죠. 방금 그렸던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을 잘 살펴보면요.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빛은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요 빛들이에요. 눈에 보이는 빛이 가시광선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에너지, 왼쪽에 있는 요 세 개는 에너지가 너무 크죠. 그래서 볼 수 없는 자외선입니다. 그러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하나는 뭘까요? 세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그런 빛들은 적외선이죠. 이 역시도 뭐 볼 수 없겠지만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빛들을 스펙트럼으로 조사를 해보면 이렇게 찍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건 가운데 있는 띠 두 개죠. 물론 지금까지 본 거는 네 번째 궤도까지만 본 거예요. 네 번째 궤도가 아니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궤도를 그려놓고 살펴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빛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여섯 번째 궤도까지 그려놨는데요. 모두가 두 번째 궤도로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가지수는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스펙트럼에 표시한 410 나노미터부터 656 나노미터까지 얘는 파장의 길이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서로 다른 빛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자외선이나 적외선 더 많은 빛들이 관찰되겠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는 네 개의 색깔을 볼 수 있겠죠. 그쵸? 물론 분광기가 있어야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분광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빛을 쪼개 본 거예요. 그러면 선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오른쪽부터 세보면 4개가 됩니다. 물론 요 영역에 있는 요 2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여기 왜 나타났냐면 수소가 정말로 뭐 6번째 궤도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7번째, 8번째 궤도도 뭐 있죠. 거기서 떨어진 빛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펙트럼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분광기가 필요해요. 방전관과 분광기가 필요한데요. 우선 방전관의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방전관에는 어떤 우리가 알고 싶은 특정 원소가 들어 있겠죠. 이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가 있을 텐데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극단에 걸어주면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자가 이 전자를 밀쳐내면서 그 전자가 다음 궤도로 올라타게 됩니다. 들뜬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때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금방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하거든요. 그때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시키는 거죠. 빛의 형태로요. 그것을 분광기로 입사시켜서 분석을 해보면 스크린이 나온다는 거죠. 스크린에 어떤 빛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 수소 방전관의 모습입니다. 우리 눈에는 한 가지 색깔로 보이죠. 그런데 얘를 분광기를 통해서 낱낱이 조사를 해보면 이 안에 어떤 색깔이 들어있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눈에만 한 가지 색깔로 보일 뿐이죠. 그런 방법으로 스펙트럼을 쭉 찍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빛이 있고 뭐 보이지 않는 빛들을 구분해 봐야 되는데 여기 있는 영역이 우리 눈에 보이는 빛들이에요. 가시광선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에너지,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라이먼 계열, 자외선 영역에 있는 빛들이죠. 그리고 반대쪽에 파장이 긴 얘네들은 파셴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은 적외선이죠. 근데 여기서 이 발머 계열의 이 발머는 뭐냐면 사람의 이름인데요. 이 발머라는 사람은 이 발머 계열에 있는 이 선들의 이 거리, 이 간격이라고 할까요? 그 간격을 수학적인 뭐 규칙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찾아낸 거죠, 규칙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발머 계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이런 불꽃 반응 실험 배워본 적 있죠? 이때 발생한 이 빛도 방금 전에 살펴본 걸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도 특정한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가열하면 얘네들은 에너지를 얻게 돼요. 에너지를 얻으면 전자가 점핑합니다. 다음 궤도로 올라타는 거죠. 들뜨게 되는데요. 이 들뜬 전자는 불안정해서 이내고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이때 이 간격만큼의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특정한 색깔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빛을 이제 분광기에 조사를 하면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구해낸 스펙트럼은 이런 모습입니다. 각기 다 다르죠. 네, 리튬이나 뭐 나트륨, 구리, 스트론튬 한 가지 색깔로 보였지만 얘네들을 사실 쪼개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배치는 이 물질의 고유치입니다. 같은 리튬이면 같은 스펙트럼을 보이게 될 거예요. 마치 어떤 물질의 지문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얘는 어떤 물질이구나, 뭐 얘는 나트륨이구나, 얘는 구리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는 이 물질들의 각각 갖고 있는 에너지 상태,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에너지 준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거리에 궤도가 있는지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주기율표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 주기율표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나열을 해 놓은 거죠. 이 원소들이 각각이 스펙트럼의 고유 스펙트럼이 있을 거예요. 방금 본 것처럼. 그 스펙트럼을 싹 더하면 이런 무지개 컬러가 나올까요? 빈틈없이 꽉 채워질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지개는 어떻게 만들까요? 하나 예시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철근이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철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철만 있다가 한번 해봅시다. 이 철을 가열하면 이 철이 뜨거워지고요. 이 뜨거워진 부위에서 빛이 나게 되겠죠. 그때 발생하는 이 빛을 분광기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지개 컬러가 연속 스펙트럼이 쫙 나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의 원소는 딱딱 끊어져 있는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분명히 순수한 철이라고 하라 그랬는데 과연 왜 그럴까요?
방금 전에 봤던 거와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얘는 이렇게 원자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는 원자를 한번 봅시다. 가운데 있는 원자는 주변에 있는 이 원자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가운데 있는 원자의 이렇게 전자들이 원자 핵이 만들어 오는 이 궤도 안에만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원자들이 그 궤도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여기 원자 한 개가 있는데요. 원자 한 개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궤도, 전자 궤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도 있겠지만 세 가지만 그려놨습니다. 근데 전자가 하나 더 끼어 들어오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갈라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전자가 왼쪽에 있는 전자, 오른쪽에 있는 전자 갑자기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서로 다투게 되는 거예요. 여기 원래 내 자리였는데 아닌데 여기 내 자리였는데 그럼 같이 있자.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전자는요 같은 양자 상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뭐 지금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전자는 같은 궤도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100% 일치하는 어떤 상태, 위치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위치에서 조금씩 양보해서 이렇게 갈라진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원자가 3개일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 3개일 때는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되겠죠. 그럼 그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죠? 아주 많을 때는, 즉 고체 상태일 때는 이렇게 띠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꽉 차 있는 부분을 에너지 띠라고 하고요. 비어 있는 곳을 띠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기로 한 에너지 띠예요. 이렇게 에너지 띠가 형성이 되면 전자들의 전이는 정말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원소로 된 철근에서도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체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에너지띠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에너지띠가 물질마다 어떻게 달라지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